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아픈 관계를 알면서도 왜 계속 그 안에 머무를까? 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떠나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희망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 그 아픔의 정체를 함께 천천히 짚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관계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나를 놓지 않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감정에 마치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이 문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치 주문처럼 되뇌이죠. 힘든데 그래도 익숙해서 못 떠나겠어요. 왜일까요? 왜 아픔보다 익숙함이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그건 인간의 뇌가 안전함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는 안전함과 익숙함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운 존재이지 변화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즉, 우리가 반복된 상처 안에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건 그 아픔 속에서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지적 부조와 불편한 진실을 합리화하는 심리. 이때 등장하는 심리학 개념이 바로 인지적 부조화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마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감정보다 믿음을 바꾼다는 걸 설명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무시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어요. 이 두 감정이 충돌하죠. 그러면 뇌는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의 문제를 자꾸 내 안에서 합리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자기 마음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관계에 머무르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상처에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역설은 이거예요.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떠나는 게 더 두려운 이유. 왜냐하면 이 관계가 고통스럽긴 해도 그 고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심리적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 안전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불행이 나를 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이 아픔은 이미 겪어봐서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행복보다 예상 가능한 상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며 들었던 한 여성분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가끔 저를 하늘 위로 올려줘요. 며칠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대해요.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저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해요. 그래도 그 며칠이 너무 강렬해서 결국 또 돌아가요.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가끔 주는 다정함과 보상이 마치 도박처럼 내 감정을 중독시켜버리는 심리 메커니즘이죠. 사랑도 중독될 수 있어요. 특히 그게 가끔씩 달콤하기 때문에 더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감정은 점점 둔해진다. 그렇게 반복되는 상처에 머물다 보면 우리 감정은 점점 마비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정말 싫은지, 힘든 건지, 사랑받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상대를 지켜내기 위한 감정 노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노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었던 잠깐의 따뜻함, 익숙한 말투, 함께한 기억, 그리고 그 안에서 쌓아온 나의 역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지금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놓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관계를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안에 사랑, 상처, 익숙함, 기대, 미련이 함께 얽혀 있다며. 그러나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상처는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참 많은 걸 줍니다. 시간을 주고, 감정을 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는 것이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견딤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알아서 기분을 맞추고 있었어요. 나만 조심하면 싸움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그냥 접었어요. 이런 말들 속엔 내 감정을 포기한 채 유지되는 관계가 숨어 있어요. 하지만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계속 나 자신을 버리다 보면 결국 그 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기능만 남게 됩니다. 정서적 노동, 사랑이 아니라 감정 관리.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눈치를 보고 말투를 고르고 그날 기분 따라 내 행동을 바꾸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 노동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직장에서 고객 대응을 할 때 쓰이던 말인데 이젠 관계 속에서도 너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좋은 연인, 착한 배우자,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기 위해 내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 상태. 그게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에선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일까? 끊지 못하는 관계엔 대개 이런 환상이 숨어 있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그 사람도 사실 날 사랑해. 표현을 못하는 거지. 지금은 힘들지만 예전엔 행복했으니까.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와 이상화입니다. 내 안의 희망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실제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심리.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은 현실이 아니에요. 가능성에 기대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환상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자존감의 침식.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자존감의 침식입니다. 처음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에서 나는 끊임없이 맞추고 조심하고 참고 있죠. 그러면 내 안의 자존감은 조금씩 이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사랑받을 수 있나?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 나는 늘 미안한 쪽이야.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타인의 인정이 필요해진다. 그 말은 곧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 우울, 불안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고갈.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내고 관리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감정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사람 만나기 싫다. 늘 눈물이 나고 짜증이 잦다.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관계 피로가 만든 정서적 탈진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꿈꿀 힘조차 잃게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관계란 서로를 기능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감정에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관계가 감정 표현이 두렵고
항상 긴장 상태이며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관계에 가깝고 그 관계는 언젠가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킬 수 있어요. 회복은 깨달음이 아니라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깨달음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진짜 회복은 내 마음 돌보기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친절 연구에 따르면 나는 충분히 힘드니까 괜찮아라고 다정히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뇌의 편도체도 진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복은 깨달음, 자기친절, 실제 실천의 순서로 부드럽게 흐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언어를 배우기. 첫 걸음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식해보는 것. 일상 속 5분 내 감정 스캔. 지금 내 안에 어떤 기분이 있을까? 감정 이름 붙이기. 이것은 분노인가? 슬픔인가? 허탈감인가? 이런 간단한 연습이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컬럼비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이름 붙이기만으로도 뇌 속 정서 조절 능력이 활성화되고 감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감정 표현 연습. 내 감정에게 말 걸기. 감정을 인정했으면 이제 대화를 걸어봅시다. 지금 너 많이 지쳤구나. 그 관계가 너에게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아팠다면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다리입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에서도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울, 불안 해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감정을 머무르게 하기. 가끔 우리는 감정을 피하려 해요. 어서 잊어버려야 해라고 마음이 명령하죠. 하지만 감정은 물처럼 흐르는 특성이 있어요. 이 감정이 머물러도 괜찮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거야. 이 작은 암시 하나만으로도 내면의 긴장은 훨씬 줄어듭니다. 옥스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머물게 허용할 때 스트레스가 40% 이상 감소하고 자기회복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해요. 나를 지키는 자기선언.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투가 불편해. 말 거는 시간이 조금 불편하네요. 지금은 나를 조금 쉽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작고 소소한 발화들이 결국은 나를 존중하는 자기 선언이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경계를 세우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에 선물하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챙겨주면 좋습니다. 추천 루틴. 아침 거울 앞에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점심 전후 3분 호흡 명상, 감정 스캔과 가벼운 스트레칭. 저녁 감정일기 쓰기. 오늘 힘들었던 감정, 내게 다정했던 순간 함께 기록. 주말 나만의 힐링 시간 마련. 자연 산책, 차 한 잔, 독서, 따뜻한 목욕 등. 이 루틴은 단순한 나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닷이 됩니다. 안정적 관계의 재건. 혼자서만 싸우면 외롭고 지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와 마음 나누기.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 나누기.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객관적 시선과 치유받기. 연결이 회복될 때 우리는 아픔이 나만의 실패가 아니라 함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 됨을 느끼게 되어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회복은 과정이지 경쟁이 아닙니다. 회복 여정은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 전과 비교해 오늘 조금 나아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한 번은 더 돌봤다. 오늘은 감정을 그냥 흘려보냈다. 오늘은 작은 경계를 세웠다.
이런 말들로 나를 축하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엔 회복력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이미 회복의 가장 큰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프지만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결심.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픈 관계를 마침표로 찍는 건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나로부터 벗어나 회복된 자신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꺼내어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수용이 새로운 관계의 기반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해도 괜찮아. 불완전해도 나는 나다.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관계 속에 담백하고 진실한 나를 꺼내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사람과의 친밀감이 곧 건강한 관계다. 라고 말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진짜 나와 연결된 채로 상대에게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5단계 실천 가이드. 아래는 무너진 내면에서 진짜 나로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입니다. 자기인지 확립.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 중요 가치는 무엇인가? 매일 일기나 메모로 나를 질문해 보세요. 이 과정은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작은 진실부터 나누기. 첫 대화부터 모든 걸 내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런 마음이 더 편하고 이런 태도를 배우는 중이에요. 같이 말하며 서로의 온도차를 조심스럽게 맞추는 접근은 관계의 신뢰를 천천히 쌓아줍니다. 상호 존중의 태도. 내 경계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경계도 존중하는 습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방향 경계 설정입니다. 이 시간엔 내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요. 내일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재확인의 언어. 서로에게 필요할 때 다시 살짝 확인해주기. 이 말도 괜찮았나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게 너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언어는 오해를 예방하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연대감 강화 활동.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공통의 관심사 챙기기. 책 한 권 읽기, 산책, 요리 등. 이를 통해 나와 상대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작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억지로 좋은 관계인 척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힘들었고 결국 서로의 감정에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제 자신을 회복하고 작은 진실과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도 솔직해지기 시작했고 제 안의 유연함이 관계를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는 공동체로 바꿔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치유를 마친 후 연결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친밀감 회복의 메커니즘. 사람과의 친밀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연결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옥시토신, 서로의 신뢰와 애착을 강화하는 호르몬. 도파민, 협력과 인정에서 오는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 전전두엽의 안정화, 감정 표현과 이성적 공감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변화. 즉, 서로 진실로 만나고 격려할 때 우리의 뇌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안전하고 좋구나라는 신호를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관계는 자연스레 행복 호르몬이 흐르는 관계로 자리 잡게 되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전략. 건강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점검과 다짐의 태도입니다. 월간 체크인, 서로에게 지금 우리의 관계는 어때? 진심을 나누는 시간. 경계 재조정, 내가 오늘 이걸 인정받아서 고마워. 같은 감사의 말을 주고받기. 활력 회복 루틴, 서로를 위한 응원 메시지 보내기, 작은 선물.
주고받기 같은 꾸준한 노력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회복된 나로 더 이상 기대를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 눈맞춤으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하세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짜 나로 살 수 있고 그 사람 역시 당신의 진심을 마주할 준비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작지만 진정성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든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사랑이 느낌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힘들 때마다 사랑이 식었나 봐라고 말하며 쉽게 관계를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이 기술이라면 우리는 지치고 다투더라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잘 못 배웠을까? 대부분의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보여준 방식이나 어릴 적 애착 경험을 따라하며 어른이 되었을 뿐이에요. 사랑은 참아야 하는 것.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 사랑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 이런 왜곡된 사랑의 공식을 가슴에 안고 타인에게 너무 많이 주거나 반대로 두려워서 스스로를 숨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짜 사랑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도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성숙한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요.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믿음. 서로의 감정과 반응을 인정해주는 태도. 외롭고 힘들 때 기대도 되는 심리적 안정감. 사랑은 두 개의 자기 존중이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납니다. 건강한 사랑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도 넌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집착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 때 비로소 가능한 연결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은 결국 사랑의 뿌리입니다. 다르게 사랑하기 위한 실천법 5가지.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법을 소개할게요. 이건 연인 사이뿐 아니라 부모,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정의 표현을 멈추지 않기. 그냥 알겠지는 오해를 낳습니다. 오늘 나의 감정, 느낌, 원하는 바를 짧게라도 매일 말해보세요. 얘 오늘 좀 힘들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갈등을 회피하지 않기.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조율의 기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어 라는 자기 표현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기. 상대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스킨십, 선물, 말, 행동, 시간.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존중하는 건 깊은 연결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서두르지 말기. 새로운 관계든 회복한 관계든 속도는 맞추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급히 정리하거나 정의 내리려 하지 마세요. 기다림과 관찰 속에서 진짜 감정이 자라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를 믿기?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멀어질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를 아껴야 시작됩니다. 사랑을 다시 배운 사람의 변화. 실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예전엔 상대가 싫다고 하면 무조건 나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사랑받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감정보다 태도이고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랑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연습하고 서로 존중하며 진짜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있는 용기의 시간이에요. 아팠던 시간도, 그 사람을 떠나보낸 선택도, 지금 혼자라는 느낌도 모두 당신이 사랑을 다시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지금부터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건강한 관계를 쌓을 준비가 된 당신이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정 약국은 그 여정에 함께하며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